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최대의 적은 누굴까요? 사실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예. 국제적 컴퓨터죠.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부당공제를 받을 때 이 국제적 컴퓨터에 자동으로 적발되는 것은 우리가 부당공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발 가능성 일단 100%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예를 들면 공제를 하거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한 경우 우리가 형제끼리도 사실상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시면은 우리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가 되죠. 그래서 국세청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그냥 돌리기만 하면은 바로 이중 공제받은 것이 추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이제 감사원의 이제 국세청 감사 시정 통보한 내용이죠. 주택 소유자나 총급여의 기준 초과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해라. 뭐냐면은 일단 국세청은 우리 주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를 국세청 컴퓨터가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예를 들면 무주택자한테 주어지는 우리 소득공제 혜택이라든지 1주택자한테 우리가 주어지는 장기주택 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공제받은 것도 자동 추출이 됩니다. 그러지만은 그리고 자동으로 우리가 적발되지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 적발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 우리가 여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가 1,900만에서 우리 2,0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국세청에서 뭐 조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우리가 허위 기부금,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허위 기부금을 이거를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는 매년 표본 조사를 해서 적발해라고 세법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 기부금 세공제를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 0.5%에 해당되는 인원을 선정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매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한 29% 정도인 한 12,300명을 이제 부당공제로 적발했다는 국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기부금 세공제 허위 기부금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 초과하는데 이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이것도 자동으로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받은 거라든지,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를 공제받는다든지, 국세청에서는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보면은, 그런 주민등록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비나 의료비 중복 공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들,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앞에 설명과 같이 우리가 부당공제 받으면 이것도 자동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비를 가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쉽게 하면은 대학원 우리가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됩니다. 근데 자녀와 형제 자매 예를 들면 대학원 교육비를 우리가 공제받았거나 예를 들면은 그리고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받았거나, 뭐 또는 우리가 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와 같이 어떤 공제 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한도가 예를 들면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많이 회사 연말정 담당자가 잘못해서 공제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뭐 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적발이 됩니다. 예. 다른 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 가능성이 낮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것은 연말정 신문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부모님을 이제 따로 사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생활비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해야만이 공제가 되는데, 이건 연말정 신문에서는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받아도 이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따로 사는 이제 조부모님 공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출하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경우, 쉽게 하면은 국세청은 부부 의료비 같은 경우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한데, 남편이 카드로 결제한 건 아내가 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유권 해석이 어긋나게 공제를 받아도 국세청은 누가 지출했는지 국세청 컴퓨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 적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그 연말정 간소화 시스템 보면 이제 안경점에서 우리가 지출한 비용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 만일에 나왔는데 거기 예를 들면 시력 보정 기능이 없는 콘텐츠 렌즈라든지 선글라스 산 비용이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 간소화 시스템에 금액이 나오더라도 제외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제외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국세청 컴퓨터에서는 자동 적발되는 항목은 아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인에 예를 들면은 비용을 근로자인 개인이 자기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이 부분도 사실상은 자동 적발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따로 사는 형제자매의 우리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이 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형제자매 기본공제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법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우리가 주소를 옮겼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사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전산에서는 우리가 자동 적발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자, 국세청 전산에서 부당공제로 자동 적발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시험 삼아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실 1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부모님이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얼마를 받더라도 그건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이 예를 들면은 넘어가야 하면 종합 합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산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논농사 밭농사를 지었다 하면은 만약 농농사 밭농사를 크게 지어서 1년에 소득이 뭐 5천만 원 1억이 있다 그래도 이것은 비과세 소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일용직 소득이 있을 때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거의 우리가 안 떼죠. 일용직 소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건설 노동자이면서 일용직 소득으로 지금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연소득이 5천만 원 1억이 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거는 뭐 소득이 많지만 국세청에서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지하경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발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 나와 있죠. 즉 부모님이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거는 기본공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들이 사업소득이 우리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해도 우리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한다는 것은 총수입에서 필요금들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